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서민문화의 성장 내용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 내용에 보시면요. 페이지 116쪽에서 117쪽의 자료를 참조하라고 했거든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요 서민문화의 성장 중에서 116, 117쪽에 보시면 중국의 연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한국의 민화, 그 다음에 일본의 우키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녹화 기준 날로 오늘 이제 C반 수업 때 예, 제가 오늘 C반 수업이었죠. 예, C반 수업 때 제가 일본의 우키요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A반 수업 때 했었죠. 죄송합니다. A반 수업이었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A반 수업과 C반 수업 모두 할 때 제가 우키요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키요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요 부분 좀 참조해 주시고요. 당연한 거지만 우리 시험 문제나 또는 수능에서도요. 연화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키요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일본사에 우키요의 그림이 나와 놓고 그 우키요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우키요가 유행할 당시에 일본의 문화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그 시기에 동아시아 전반적인 예술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볼 선민 문화가 성장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6페이지,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들 중에서 제가 몇 개 찝어드리는 그림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혀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서민문화의 성장. 첫 번째, 명청시대 당시의 서민 오락의 발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배경에 대해서 보자면, 상공인층의 성장과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서, 유흥과 오락 소비 문화가 확대되었다. 자, 우리 상공인층이 성장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냐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런 민영수공업의 발달, 그 다음에 산시상인과 휴전상인의 그런 대두, 그 다음에 시진의 성장, 요런 것들이 이 상공인층의 성장으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겠고요. 도시인구 증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앞 시간에 봤었던 요 청나라 요 4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하는 요 시기, 그러니까 4억 3천만 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그 도달하는 그 시기 동안에 도시의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유흥과 오락,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문화라는 것들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부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이제 그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유흥과 오락, 소비 문화 확대에 이제 투자하게 되고, 그것이 생산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특징들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의 행사나 축제, 그 다음에 대규모 공연 같은 것들도 발달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서민 문화라고 한다는 것이 탄생되고, 그 서민 문화가 서민층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그 소설이 삼국지 연의, 서유기, 홍로몽, 수호전, 금병매, 유림회사, 이제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각각 제가 순서대로 어느 시대 때 유행했는지, 어느 시대 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삼국지 연의는 명나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서유기도 명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홍루몽은 청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수호전은 원말 명초에 등장했던 소설이거든요. 원말 명초에 등장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명나라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병매도 명나라 때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유림회사는 청나라 때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죠. 예, 그렇게 해서 명나라 작품들만 조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청나라는 이렇게 세모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청나라 때 등장했던 소설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등장했던 소설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 시기에 등장했던 소설엔 삼국지, 서유기, 그 다음에 수호전,
금병매 이런 소설들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은 명나라 때를 명나라 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명나라 때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볼까요? 명나라 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명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명나라의 그러니까 청나라와 섞이지 않는 순수 명나라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첫 번째, 그렇지, 제상제를 폐지했다.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제상제 폐지했다. 두 번째, 그렇지, 자금성을 건설해서 어디로 이사했다? 그렇지, 북경으로 이사한 거죠. 그렇죠? 베이징으로 이사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했던 황제가 했던 이 황제가 했던 업적이에요. 이걸 했던 황제. 영락제잖아. 그 영락제가 뭘 했죠? 정화의 원정을 단행했지. 지금 우리 명나라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 참전한 거.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명나라의 일본과 했던 감한무역. 그렇죠? 감한무역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더, 그렇지, 장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장거정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묶어서 또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장거정이 나왔으면 얘네도 나와야지. 그렇지, 오이라트부와 타타르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남쪽에 해안의 후기 왜구. 그쵸? 후기 왜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명나라 없나요? 해금 정책. 그치, 해금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쵸? 해금 정책이 강화가 되었을 때는 조공무역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민간 무역을 통한 사무역을 통제하고자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금 정책이 완화가 되는 것은 이 후기 왜구가 토발되고, 그 다음에 밀무역이 성장하면서부터 해금 정책을 점차 완화시켜 나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명나라와 가장 관련된 선교사 이름 하나만 대자면, 그렇지, 마테오 리치가 되겠죠. 그쵸? 이게 전부 다 우리 명나라만 가지고 엮을 수 있는 한 여러가지 이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청나라만 가지고 이제 엮는다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청나라만 가지고. 청나라 청나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강희제의 업적, 옹정제의 업적, 권륭제의 업적. 그죠? 그 다음에 강희제의 업적 중에 대부분은 뭐였다고? 그렇지, 반란진압.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지, 네르친스크 조약 이런 거. 또는 책도 하나 펼쳤죠. 강희자전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영토 확장하는 것이 있다면 외몽고를 점령했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했고, 두 번째, 그렇지, 이거 중요하잖아, 지정은제를 실시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권륭제 때 뭐 신장, 뭐 위구르, 뭐 등등등 이런 서역 지역을 정복해 나갔고, 십전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하나 더, 사고전서라는 것을 편찬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쵸? 이제 요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반청 세력 중에 하나였던 곳이 어디였어요? 타이완이었지? 그치, 타이완 정성공 세력. 그쵸? 이들을 진압하면서 타이완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타이완 정성공 세력을 토벌하는 그 시기 동안에 이루어졌던 청나라의 대외무역 정책은 뭐였습니까? 천계령이었지? 천계령을 통해서 타이완 정시로 인해서 약탈받는 사람들을 내지로 옮기도록 하는 제도가 천계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무역, 그러니까 사무역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통제가 되는 가운데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천계령이 완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곳곳으로 이제 가서 해외 상인들하고도 이제 무역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때 일본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천계령 해제되면서 신패를 발급한다고 그랬어요. 신패. 그치?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천계령 얘기 나왔으니까
요 외국 상인들한테 할 때 어떤 식으로 광저우 등 4개의 항구에다가 각각 누구를 통해 공행을 통한 공행 무역을 하도록 했죠. 그쵸?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만 좀 할 수 있으면은, 명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명 자체의 내용은 요렇고, 그럼 요 시기에 일본은 어땠고 조선은 어땠는가? 그 다음에 청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당시에 일본은 어떻고 조선은 어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알아내는 것이 우리 수능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패턴들을 좀 정확하게 아시려면 최소한 202쪽과 203쪽에 나와 있는 그 연표 내용들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전 문제를 다룰 때 또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일단 요 정도로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갑시다. 아무튼 소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충분히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경극 볼게요. 경극이라고 한다는 것은 왜 둘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인공이 있으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엄청 작고 엄청 하얗게 생겼고, 남자는 되게 우람하게 생겨가지고 얼굴이 겁나 새카맣게 생겨가지고 막 되게 몸에 막 칼, 창 이런 것들 막 차고 다니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정말 누가 봐도 막 요염한 포즈를 취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남잔데 여자 목소리처럼 내고 그런 그 뮤지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극이거든요. 경극. 그러니까 베이징의 오페라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그런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종합 예술 형태의 그런 하나의 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 때 굉장히 유행했고요. 이러한 경극을 황실과 상인이 지원을 하는 형태로까지 하면서 경극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화 이게 되게 옛날 영화거든요. 패왕별희라는 걸 보시면 가장 잘 나타납니다. 패왕별희라는 영화에 이런 경극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청나라 말에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때까지 경극 배우들이 그 경극 배우들의 성쇠를 그리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패왕별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그 자살했던 그 장구경 씨가 이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이 패왕별이라는 작품인데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 20대쯤에 한번 이런 영화를 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참 괜찮은 영화예요. 저한테는 참 괜찮은 영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별로일지도 모르겠지만 알아두시면 저 사람 영화 좀 볼 줄 아는구나 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연화. 자, 아까 우리 116쪽에 보시면은 무슨 그림 그려져 있었잖아요. 자, 이제 그거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연화예요. 요런 것들 연화. 자, 보시면 되게 사람을 굉장히 흉측하게 그려놓잖아요. 막 뭔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무섭게 그려놨잖아요. 이제 이런 연화는 귀신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풍습에 따라 그려진 그림이라서 좀 요런 풍채로도 그리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좀 되게 무섭게 생겼긴 했어요. 그죠? 몸은 어린아이인데 얼굴은 전혀 어린아이스럽지 않은 그런 그림이고요. 요런 것들을 그리면서 이런 귀신들을 내쫓고, 딱 봐도 귀신이 도망갈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는 종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안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라는데 도저히 아기 같지가 않고, 그쵸? 중추절에 토끼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인데 어쩐지 애들 몸은 다 애기 몸들인데 또 얼굴도 역시 성인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굉장히 무섭게 생긴 그런 이제 그림인데요. 어쨌건 이러한 연화를 그리는 이유는 잡귀를 쫓는다라는 의미에서 한다. 잡귀를 쫓는다. 그 다음에 복을 불러들인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들의 이제 기복신앙을 좀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18, 19세기 때 주로 등장했던 중국의 예술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그럼 이제 조선 후기에는 어땠느냐? 자, 요거는 114쪽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4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114쪽이요. 자, 114쪽에 보시면 요런 그림이라든지요.
또는 요런 그림이라든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돈 타령 또는 사설시조 요런 것들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흥부가예요, 흥부가. 그쵸? 이렇게. 요건 판소리고요. 요거는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나 이런 판소리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된 것은 우리 앞에서 봐왔던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서민의식이 성장하게 됐는데, 이런 서민의식의 성장에 그 기저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홍층의 성장이에요. 분홍층이 성장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글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책을 읽는다라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에 대해서 계몽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이제 그런 류의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글 소설, 그 다음에 이것을 종합 예술화 했을 때는 판소리, 그 다음에 또는 이러한 내용 주제 말고 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싶다든지, 또는 어떤 것을 노래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그러한 기본적인 334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는 사설시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문학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요. 판소리가 지금 저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가면국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가면국도 아니죠, 사실은. 판소리는, 그냥 문학이라고는 제가 안에다가 넣어놨지만, 그냥 아무튼 종합예술입니다. 그 다음, 가면국에는 탈춤, 이게 굉장히, 대표적이죠. 춤과 노래, 그 다음에 사설로 양반들의 위선이나 사회 문제를 풍자해.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탈춤의 방식이요, 지금은 끝났지만, 개그 콘서트 방식이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코너를 하면, 이렇게 짜장 하면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코너 하고, 또 음악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코너 하는 것처럼 탈춤이 이런 방식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 탈춤이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뭐 사물놀이 같은 거 한번 짜자자장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짜자자자자장 한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하고, 이제 이런 탈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마치 우리 개그 콘서트 구성되어 있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게 돼 있다라고 그래요. 예, 그냥 참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좀 있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미술입니다. 자, 미술은 대표적인 사람이 김홍도와 신윤복이에요. 네, 김홍도와 신윤복. 그래서 요 사람들이 그린 풍속화라든지 또는 민화라고 해가지고 뭐 고양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신적 존재를 또는 이제 영험이 있는 그런 이제 뭐 상상 속의 동물을 그린다든지 이제 그러한 그림들을 이제 민화라고 그러거든요. 작자 미상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림들이 있고요. 이런 풍속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아낙네들이 이렇게 빨래한다라는 거라든가, 또는 뭐 창포에다가 뭐 이렇게 머리를 감는다라든가, 또는 뭐 서당에서 뭐 글을 외우라고 했는데 글을 못 외워서 훈장님한테 맞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씨름하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 이 자료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층민의 일상에 대한 관심은 풍속화뿐만 아니라 민화의 유행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인기가 많았던 민화는 다른 장르에도 영향을 주어 춘향가 등의 판소리, 그리고 소설, 집안을 장식한 민화를 묘사하는 대목도 적지 않을 정도였다. 또 국가가 경영하는 관요에서 생산한 도자기에도 민화의 문양이 들어갔으며 사대부가에서 쓰는 가구 역시 민화가 장식돼 있었다. 민화라고 한다는 것이 비록 서민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조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결코 서민들만 향유했던 것이 아니라 상층부도 역시 이런 민화가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선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의 성격의 것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코 서민들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부들도, 그러니까 지배층들도 함께 향유했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운몽, 창선과미록, 소현성록 등 창작 장편 소설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글 소설의 성장은
종전에 사사로이 빌려보고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유통 방식의 한계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전문적으로 책을 베껴 돈을 받고 빌려주는 새 책과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업적 출판인 반각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운몽을 지은 작가가 김만중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기억나. 김만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양반이거든요. 근데 양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집에서 이제 소설을 쓰더라는 거예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이제 저 구운몽인데, 이 구운몽을 쓰고 나서 이 구운몽이 겁나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때마다 김만중이 써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한 이제 빌려주고 받고 빌려주고 받고 그런데 책은 몇 권 없는데 이걸 빌려주고 받고 하느라 사람들의 수요는 어마어마한데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이 딸린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새 책, 그냥 베껴서 돈을 받고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베낀다라고 한다는 것은 필사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필사를 해서 그 책을 빌려주는 새 책과 그 다음에 책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찍어내는 뭔가가 있겠죠. 그쵸? 인쇄술 같은 것들 통해서 인쇄하고자 하는 그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업적 출판업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한글 소설을 비롯한 이런 문학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서민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편 소설 같은 것들을 찾아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을 소비하고자 하는, 이제 문학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문학을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게 됐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3번, 이제 일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요, 일본 에로마쿠 시대 때 서민 문화인 조닌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층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조닌이라는 애들이라고 그랬지. 이건 되게 쉬워요, 그죠? 에도마쿠에서는 조닌이라는 계층이 만든 문화라고 해서 조닌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닌 문화가 등장하는데, 이 죄송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부키, 우키요에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심지어서는 우리 기출에 데라코야도 나왔었어요. 데라코야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모의고사 같은 데에는 블라쿠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도마쿠 시기의 조닌 문화는 여러분 전반적으로는 다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조닌이란 계층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닌들이 만든 예술인 그 조닌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가부키, 우키요에, 블라쿠, 데라코야, 요 네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키,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 판소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중국에는 경극이 있고, 일본에는 가부키가 있습니다. 가부키. 노래, 춤, 연기를 결합한 대중연극으로서 무사의 복수나 남녀간의 사랑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는데 지극히 통속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통속적인 내용.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 있을 법한 내용들을 다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화려한 의상이나 복잡한 무대 장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종합 예술을 바로 우리는 가부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가부키란 말은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우키요에입니다. 우키요에. 자, 우키요에가 나오는 곳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교과서에. 요거는 흥부가, 네, 요거는 판소리, 요거는 사설시조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는 풍속화, 그죠? 자, 이게 지금 블라쿠예요, 블라쿠. 예, 요렇게. 예, 지금 이게 인형을 숙련된 조종자가 해서 이게 지금, 닌교조루리, 예, 닌교조루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이게 닌교조루리고요. 이게 지금 데라코야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이게 가부키예요, 가부키.
이 당시에 이 연기자를 맡았던 사람이 이제 요렇게 분장을 했겠죠. 그 다음에 가부키가 요런 방식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도 가부키 배우고요. 여기 있는 사람 전부 가부키 배우들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 다 관람하러 온 거죠. 그죠? 이렇게. 심지어서 요 2층에도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러한 그림. 이게 가부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요 뒤에 요 배경 있잖아요. 요 배경 같은 거, 이런 것들 무대 장치를 만드는데, 이제, 워낙 이제, 뭐라 해야죠? 고급급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그런 이제 무대 장치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키요에. 이 그림이 기출된 바가 있고요. 요거와 요것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요게 기출이 됐고요. 요것과 요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것과 요놈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고요. 요런 내용들이, 19세기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요 내용이 어디 나와 있었냐면, 우리 프린트, 2번에 마지막에 있나? 그럴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런 일본의 우키요에라는 그런 작품이, 19세기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말을 제가 분명히 써놨거든요. 예, 그 내용이 중복입니다. 중복. 그러니까, 이 우키요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우키요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우키요에는 목판화입니다. 목판화. 그러니까, 요 목판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쵸? 목판화입니다. 목판화. 자, 첫 번째 가부키, 두 번째 우키요에, 그 다음에 이제 불락구입니다. 불락구. 불락구도 아까 우리 그 사진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쵸? 인형극이에요. 인형극. 가부키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런, 뮤지컬, 오페라 같은 거라면, 불락구는 인형극이에요. 인형극.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대라코야. 아까 봤죠? 약간 서당과 같이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을 보고 대라코야라고 얘기를 해요. 대라코야. 그 다음에 인쇄술, 출판문화 발전했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새로운 학문 대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우키요에 부분에서 별표 있어요. 우키요의 별표. 페이지는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첫 번째 그림은 기출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지나갈게요. 자, 새로운 학문 대주입니다. 우리가요, 제가 한번 유교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말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유학 또는 유교. 첫 번째, 육아사상으로 시작을 했던 유교가요. 그러니까 이 유교의 처음이 육아사상으로 시작을 했죠. 인, 예, 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순자,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이 육아사상이, 언제 타격을 크게 받냐면, 진나라 때 크게 한번 타격을 받잖아요. 분서경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한나라 때 와가지고는 이 육아사상을 가지고 하나의 종교화로 만든 유교로 발전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의 유교는 분서갱유로 인해서 소실되었던 그런 서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첫 번째 사조, 훈고학이 발전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훈고학. 그러다가 이 훈고학이 당나라 때까지 발전하다가 송나라 때 와가지고는 새로운 신유교라는 게 들어오게 돼요. 신유교. 그러니까 신유교니까 당연히 성리학을 의미하는 거죠. 성리학. 대표적인 사람이 주희, 다시 얘기하면 주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 자, 그러다가 이 성리학의 모순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지행 합의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양명학이 등장하게 돼요. 양명학.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또는 다른 말로 왕양명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왕양명. 그러다가 이 양명학이 이제 청나라 때 와가지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느냐면 고증학과 공양학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시절이죠. 청나라 때는 고증학과 공양학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고증학의 배경입니다. 명말부터 들어오는 서양 학문의 유익과 그 다음에 상공업의 발달, 그럼 이제 시진도 들어오고 뭐 산시, 휘조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실용적 학문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돼. 즉 서양 학문이 굉장히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발달된 학문이다 보니까 그러한 학문에 접하게 된 사람들이 이런 우리도 실용적인 학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관심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되느냐면 유교 경전이나 고전을 실사구시적 또는 경세치용적 이렇게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뭐 사람은 어디서 오고 사람의 본성은 무엇으로 비롯되고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증적으로 파고들기를 원했어요. 과학적으로 좀 따져보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실증적으로 파고들어보자. 이제 이러한 흐름이 바로 고증학의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증학이란 18세기쯤에 등장한 실증적 방법으로 문헌을 연구하는 사조가 바로 고증학이 되겠습니다. 고증. 그래서 대표적인 서적이 바로 강희제의 강희자전, 그 다음에 권륭제의 사고전서. 다 우리가 이 각 황제의 업적을 할 때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한 가지 더 고금 도서 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고증학을 그냥 고증학 성격의 책들이라는 거. 고증학 성격의 책들이라는 거. 그 중에 사고전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강의자전은 몰라도 사고전서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경세치용 학문의 발달. 자, 옛날에는 천하가 주인이었고 군주는 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천하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좀 이게 함부로 하는 것이 좀 약간 제약시되는 시기였다면 이제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천하가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군주가 너무 포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뜻이에요.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죠. 군주제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술술술술 써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 실증적으로 유교 사상을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등장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양학 볼게요. 공양학. 자, 공양학은 청나라 말기에 춘추 공양학을 연구해서 현실의 정치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현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사상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학문이 바로 공양학이 되겠고요. 우리 이후에 근현대 중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캉유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캉유웨이라는 사람과 량치차오라는 사람이 함께 무엇을 일으키게 되냐면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캉유웨이와 량치차오의 변법 자강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공양학이 되겠습니다. 공양학.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 정도 밑줄 거라 하면은 실증적 밑줄, 강의자전 밑줄, 사고전서 밑줄. 그 중에서 사고전서를 좀 알아두셔라. 그 다음에 공양학에서는 춘추 공양학 연구 밑줄, 밑줄. 그 다음에 현실 개혁적인 성향 밑줄. 그 다음에 캉유웨이의 변법 자강 운동에 영향을 줬다. 요걸 밑줄. 이렇게. 대표적인 서적은 해곡도지라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역시 우리 한국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조선 실학이 대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7, 18세기에 조선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성리학이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실학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리학의 교조화를 비판하면서, 교조화가 무슨 뜻이냐면, 종교로서 고착이 되어서요, 성리학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은 무조건 이단시, 사이비, 또는 사문난적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고 우리는 교조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정이 있으면, 뭔가 반대하는 것이 있어서 새로운 것인 합이라는 게 등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주자가 가르쳐준 가르침만, 그리고 우리 선현들이 앞에서 이황, 이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쯤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석한 내용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직된 상태를 우리는 교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볼까? 제가 어떤, 이제 A라는 거를 가르쳐 줬는데, 다른 학생이, 야, 선생님이 해석한 것은 A인데, 내가 봤을 땐 B인 것 같아. 그러면, A라는 지식을 들었던 학생들이 B라는 지식을 가지고 떠드는 애 보고 뭐라 하냐면, 너는 이단이야, 사이비야, 너 나가 하면서 이렇게 쫓아내고 왕따하고 막 이제 그런 과정을 보고 교조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학문이 마치 종교적인 것처럼 맹신하게 되는 것을 교조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성리학의 사상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국과 서양의 학문을 일부 수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관리제의 효율적 운용이라든지 또는 인재의 차별 없는 등용, 인재의 차별 없는 등용, 서울 차별 이런 것들을 안 하던 왕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정조였죠, 정조. 네. 그러면 정조가 이런 것을 행하게 되는 그 자문기구가 어디였습니까? 어디게요? 여기였지. 규장가. 그쵸? 규장각이었죠? 노비제 협파 등을 주장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토지제도와 수치제도의 개혁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중농학파와 그 다음에 상공업진흥과 기술개혁을 제기하게 된 중상학파로 이제 보통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학자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런 실학과 더불어서 국학도 발전하게 되는데요. 발해고, 택리지, 대동여지도와 같이 그런 나름의 실측하는 그런 내용 또는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정기에 대해서 그런 지리학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그런 것들, 또한 발해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로 포함시키고자 했던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 모두가 국학 발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정제들을 비롯한 소론계열의 학자들이 이런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강화도에서 공부했다 해서 강화파라고 부릅니다. 이런 양명학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조선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냐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들어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반 대상으로 처음에 우리가 명말 청나라 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자기들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서양의 문물을 먼저 알려주면서 선교를 했다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자면 서양의 문물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의 수단으로 삼았다라고요. 선교의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이 천주교라는 말보다는 서학이란 말을 먼저 쓰게 되었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천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컫게 되면서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냥 크리스트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행사를 통해서 서양 학문이랑 같이 유입되었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양이라는 곳은 굉장히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구나. 뭐 훌륭한 그런 무기라든지 또는 와 이런 것도 얘네들이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학문적 관심으로 시작을 해서요. 점차적으로 이 천주교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자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평등 사상과 제사의식 거부로 인해서 조선 조정의 탄압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연루되었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남인계열 학자들이 이런 서학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천문, 역법, 기계 제작에 이런 서학들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런 서학에 반대하기 위해서 최재호가 만들었던 것이 뭐예요? 서학의 반대말이니까 동학이 되겠습니다. 제가 적당히 하고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여기서 밑줄 끄고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서학이 탄압받게 된 원인입니다. 평등사상과 제사의식 거부로 인해서 조선 조정에 의해 탄압을 받게 되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고학과 국학과 난학의 발전인데요. 이것은 일본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 뒤에다가 일본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일본의 학문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고학 배경입니다. 자, 성리학의 관학화를 통해서 관학화를 했는데 17세기 후반에는 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그런 사조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측면들이 등장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비판하냐면 형이상학적 관념론, 즉 성리학을 의미하죠. 형이상학적 관념론에서 탈피해서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고전시대 때 있었던 공맹시대 때의 유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공맹시대 때 강조했던 인예의를 강조했던 사상이 오히려 성리학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었고 훨씬 더 실천적인 학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출에 누가 나왔었냐면 오규 소라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토진사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규소라이, 이토진사이 이런 사람들은 이름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오규소라이는 기출에 있었다고요. 자, 국학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도 국학이 있지만 일본에도 국학이 있어요. 자, 120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0페이지에 보시면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에 대한 글도 좀 이따 볼게요. 잠깐만요. 자, 그럼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학. 자, 배경. 일본의 언어와 문학과 민속 신화 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교와 불교에서 탈피해서 일본 고대의 참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 고유의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아까 우리가 봤던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고사기가 되겠고요. 이 고사기 연구를 해서 고사기 전에 젖을 했고요. 죄송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토리 노리나가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일본의 절대 우월주의를 주장했다는 것. 일본의 절대 우월주의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 야, 너네가 있잖아. 유교, 불교 이런 거보다 우리 일본의 아마테라스 신이 먼저 최초였거든. 그러니까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우리 일본이 겁나 잘났어 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훗날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조망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신토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가 신토는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조망운동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난학입니다. 난학. 자, 난학은 우리가 앞에서 네덜란드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덜란드에 대한 내용 기억나죠? 응. 자, 네덜란드가 포르투갈 상인이 쫓겨나고 나서 그 빈자리를 채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일본이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와 거래를 하고 싶다면 나가사키 어디?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서 교역하도록 하자. 그런 제한적 무역을 허락을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학문을 우리는 난학이라고 불러요. 이 네덜란드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네덜란드라는 발음을 하지 못해서 화란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화란. 그래서 화란. 그러니까 난학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특히 이 난학에 대해서는 조금 별표를 쳤으면 좋겠어요. 난학의 별표.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다 보시라고요. 정의, 양상, 영향. 죄송해요. 정의, 대표서적, 영향.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정의, 대표서적, 영향. 정의, 대표서적, 영향. 예, 이렇게 지금 4번 얘기했습니다. 요 3가지는 꼭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정의 얘기했죠. 나가사키 특히 대지마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학문, 특히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학문을 보고 우리는 난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상, 어학, 의학, 지리학, 역학 등 서양의 학문들을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난학 교습소라는 것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료에서 있잖아요. 나가사키 대지마 안에 있는 난학 교습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뭘 찾아야 돼요? 난학을 찾아야 돼. 자, 대표서적이 스키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썼던 해체신서. 우리 오늘 배웠죠? 해체신서. 예. 그러니까 11월 10일날 강의했던 분들은 오늘이 맞아. 오늘 해체신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시바는 어제 얘기했겠지. 이 해체신서 뭐였습니까? 해부학과 관련된 의학 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체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역시 난학의 지식을 가지고 만든 책이 해체신서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요 지금 3번째 프린트 말고 2번째 프린트 5쪽을 보시면 됩니다. 3단원의 2 프린트 5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여기에 자료 지문이 나와 있잖아요. 예, 똑같은 지문 넣긴 좀 그래서, 예, 거기 나와 있는 지문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영향 볼게요. 일본의 지식인이 성격적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학문 연구에 있어서 경험주의적, 실증적 방법론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일본인 지식인들이 경험주의적, 실증적 방법론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네, 요게 바로 고학, 국학, 난학의 발전 중 난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따져본 게 뭐냐면 난학에다 별표 쳐놓고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렸죠? 페이지 103페이지 하고요.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자, 요 2가지 같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103페이지, 120페이지 보여드리고 잠깐 이제 우리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페이지에 제가 뭘 보라고 해놨냐면 이 해체신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 예. 스기타 겐파쿠가 주도하여 서양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해부의학서이다. 그러니까 요거가 관련된 것이 난학. 그 다음에 103쪽. 자, 여기 있죠? 네. 봅시다. 난학. 제가 여기 103페이지에서 요 대지마, 네, 요 내용을 보라고 한 것 같아요. 요 내용을 보라고. 네, 요 내용을 보라고. 네. 요 내용을 보라고 제가 103페이지라고 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보라고 한 거예요. 예. 예. 아시겠죠? 네. 요렇게. 예. 제가 말씀드렸던 포르투갈인들이 추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금령을 어기고 크리스토교를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들을 추방을 했다. 대신에 네덜란드는 무역에만 집중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덜란드인 상관을 이 대지마라는 곳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이 대지마에서 제한적인 무역을 실시했다라고 제가 1차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10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은 제가 왜 대지마에서 네덜란드만
제한적인 무역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선생님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이외에 네덜란드라는 애들이 등장하게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거라고 봐요. 감이 오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대지마 무역은 통제무역이에요. 통제무역. 왜 통제무역이느냐? 자, 공무상 출입하는 관리를 제외한 일본인의 출입도 제한, 또한 네덜란드인도 원칙적으로 대지마 밖으로 나오는 게 금지야. 금지라고.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 안에서만 이 대지마 안에서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마는 전형적인 통제 무역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0페이지까지 우리가 다 봤어요. 요 내용까지 다 봤다고요. 요 부분 여러분들 한번 읽어는 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나와서 이제 요 부분이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우리 뭐죠? 제가 자꾸 까먹는데, 예.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안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제가 이거 좀 켜는 동안에 여러분들 잠깐만, 예, 이렇게 잠깐만 쉬고 계세요. 제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C반과 A반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동아시아 수행평가 안내 문을 붙여놨다라고 해서 한 보라고 했는데 거의 안 봤어요. 왜 안 보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돌아오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끝낼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못 쓰시면 그날로 끝이에요. 네. 네, 평가 시기는 22일에서 26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2일, 26일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겠죠. 네. 평가 주제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사상가를 인터뷰하기입니다. 범위는 동아시아에 한정되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네, 배우지 않은 내용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가 방법은 수업 시간 중에 교과서와 사료를 이용한 역사적 인물의 사상 또는 업적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평가 요소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사상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업적과 저서 활동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포함해서 15줄 이상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 했을 때 합계는 100점이고요. 만약에 뭐 위탁이든 어떤 그 방식으로든 수업에는 참여했으나 결과물이 미제출인 경우, 그러니까 제 손에 여러분 그 학번도 안 적혀 있고 이름도 안 적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10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학번 이름 쓰고 학번 이름을 쓰면 학번 이름 쓰고 제출하기만 하면 5점, 10점, 10점, 10점. 그러니까 35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번 이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다. 저 선생님 그냥 35점 받을래요. 그러면 학번 이름만 쓰고 제출해도 상관없다고요. 아시겠죠? 하지만 좀 욕심이 있으시다면 요 방금 그 만점 받을 수 있는 요 배점 다 말씀드렸잖아요. 요 세부 기준에 맞추기만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점수를 드릴 거고요. 당연하게도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세트 쓰는데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좀 성의껏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페이지 123쪽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형식으로 쓰시면 된다고요. 이러한 형식으로 쓰시면 된다고요.
형식을 빌리란 얘기입니다. 그 형식을 빌려서 잘 써보시라. 자, 그 다음에 그림 또는 특별한 장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산점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우리 저 평가 기준에 맞게만 잘 쓰시기만 해도 제가 점수를 드릴 거니까 뭐 담백하게 쓰시든 아니면 삐까뻔쩍하게 쓰시든 그것은 좀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글씨를 못 알아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점이 가능해요. 몇 점 감점될지는 모르겠으나 못 알아보는 거 하나당 1점씩 깎으면은 좀 공평하겠죠? 그렇게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무제한이에요. 단 동아시아사 관련된 사상가일 것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관련된 사상가여야만 해요. 또한 교과서 외에 관련 자료 참조도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과서 안에서의 인물을 찾으시되 그 인물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교과서 이외의 다른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평가 당일 인정결에 대해서는 참여 기회가 재부여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여기에 재부여했을 때에는 학생안전부 교무실에서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실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는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행평가하는 기간에는 학교에 오셔서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요 프린트 내용 다 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수능 내용을 통해서 기출 내용을 통해서 형성평가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